제가 못한 게 대체 뭐가 있어요? 빈병 주워오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제 걸을 수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길 가다 보면 빈병 줍는 노인들 많잖아요. 어머님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네가 죽고 오지 그랬어? 네가 그렇다고 손주를 낳았어? 뭘 했어? 요새 나가느라 아주 바쁘지 않았어? 그건 그래도 이제껏 어머님 간병은 제가 도맡아서 했잖아요. 내가 너 고생한 거 생각해서 돈도 많이 준 건 잊었어? 너 그 돈 다 어쨌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이미 다 써버렸죠. 아버님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저도 어머님한테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5세 정영필 할아버지와 그의 며느리입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 며느리가 자신의 아내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씨 할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정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거동이 불편했었습니다. 정씨는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정씨의 아내를 모셔주는 대가로 며느리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맘쯤 정씨 할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내리막을 걷게 되면서 정씨는 더 이상 이전처럼 며느리에게 돈을 건넬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내 정씨의 아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되어 며느리의 간병은 거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며느리는 집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존재 자체로 정씨의 아내를 싫어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잘 걷게 된 마당에 아버님이랑 나가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누구 집인데?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를 식충이의 거머리 취급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순진한 표정으로 잘도 말하는구나. 너가 했던 행동들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내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네?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고 봐라. 조만간 지옥이 뭔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정씨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정씨 할아버지와 정씨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씨의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매일 같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새벽부터 정씨의 아버지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정씨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는 아버지를 항상 배웅했습니다. 이것이 정씨가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유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씨네는 매번 생선에 밥을 먹으며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씨의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며 번 돈으로 자식들은 자기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바램대로 첫째 아들부터 막내딸까지도 정씨는 자식들 모두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식들 중 정씨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가 하는 일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씨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가끔 아버지를 따라 새벽에 생선을 잡는 배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민폐만 됐지만 이후에는 어느 정도 팔 힘도 생겨 든든하게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씨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포기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없어도 될 만큼 일을 능숙하게 잘 해냈습니다. 정씨는 자기가 먼저 아버지에게 양식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씨는 열심히 공부했고 정씨의 아버지도 주변 인맥을 동원해 그렇게 양식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씨가 운영하는 양식업은 꽤 잘 됐습니다. 정씨는 다른 형제들이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미 돈도 꽤 잘 벌었습니다. 이제는 정씨가 부모님을 대신해 형제들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을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점점 형제들은 정 씨에게 빌붙으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도 형제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정 씨가 번 돈으로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다른 형제들은 정 씨의 돈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명을 도와주면 다른 형제들이 왜 자기는 안 도와주냐고 하는 바람에 정 씨는 모든 형제들을 도와주느라 돈을 써야 했습니다. 그중 정 씨의 막내 동생은 사업을 해보겠다며 정 씨에게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줬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정 씨는 더는 그런 막내 동생을 도와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정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다행히 정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 몰래 항상 정 씨에게서 돈을 뜯어가려고 했지만 정 씨는 매번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정 씨를 어머니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과는 인연을 끊고 아버지하고만 연락을 했습니다. 정 씨는 가족에게서 벗어나 집을 구했습니다. 매번 양식장에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정 씨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의 중매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나이는 정 씨보다 5살이 많았지만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 씨는 약간 덤벙대는 성격이 있었는데 정 씨의 아내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도 며느리가 정 씨를 잘 챙겨줄 것이라는 생각에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돈도 잘 벌었기에 이맘쯤 30평 정도 되는 집도 하나 장만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평생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정 씨를 아주 잘 내조해줬습니다. 아들을 낳고 정 씨의 아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더 낳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아내와 아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 씨의 아들은 취직 후 여자친구와 약혼을 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야? 요새는 아이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궁금했던 정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골프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골프를 몇 번 치더니 이제는 주말만 되면 골프를 치러 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예비 며느리도 대기업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얼른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 될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양식업을 하신다고요? 상견례의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청 크진 않고 그냥 먹고 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꽤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 30년 다니다가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런 아빠를 닮았는지 제 딸도 똑똑해서 같은 직장에 합격했지 뭐예요. 예비 안사돈은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과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듯 싶었습니다. 정작 예비 안사돈은 정 씨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아내는 일 얘기가 나오면 조용히 있었는데 예비 안사돈은 자기가 마치 대기업을 나온 사람처럼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양식업을 다니는 정 씨를 살짝 무시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양식업 그거 돈이 잘 벌리나요? 어쩔 때는 잘 벌겠지만 안정적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월급은 뭐니 뭐니 해도 따박따박 비슷한 금액으로 시간 맞춰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정 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고 정 씨와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처럼 잘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정 씨의 집에 같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정 씨의 집안을 훑으며 다해서 재산이 얼마일까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정신애와 밥을 먹으면서도 은근슬쩍 재산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이 집 시세 알아보니 억소리 나던데 아버님은 이런 집 몇 개나 더 살 수 있어요? 정 씨는 굳이 자신의 재산을 밝히기가 싫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정 씨가 대답을 해주지 않자 며느리는 이번에는 정 씨의 아내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 모아야 노후가 편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오는 대답이 며느리는 정신의 재산일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글쎄,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꽤나 현명했던 정 씨의 아내도 그런 며느리의 의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들에게도 정 씨는 재산 관련해서 말해준 게 없으니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걸 물어본다고? 정 씨의 아내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재산 노리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을 노린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이제 부부도 됐겠다. 언니네 돈은 이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인데. 이후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돌연 며느리는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자기랑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둬 버린 며느리와 한바탕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야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안사도는 애꿎은 사위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직장 다니는데 집안일까지 해서 이렇게 그만둬 버린 거 아니야? 저희 집안일은 정확히 나눠서 했어요. 요새 맞벌이 하면서 누가 혼자만 집안일 해요. 다 나눠서 하죠. 안사도는 대기업 다니는 딸이 자랑이었고 항상 지인들에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자식 자랑을 못하게 되니 많이 속상한 듯 했습니다. 혼자만 일하는데 그럼 이제 돈을 더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정 씨의 아들은 장모의 말이 질린다는 듯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안가 정 씨의 아들도 대기업을 그만뒀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며느리에게 복수라도 하듯 장애 없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정 씨의 양식업을 물려받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이런 말에 정 씨는 당황하긴 했지만 아들이 물려받아주면 정 씨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며느리와 안사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그러면 당신은 그때 왜 그랬는데? 사위, 아무리 그래도 이 집안의 가장은 사위인데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둬 버리면 어떡해? 사위 대기업 다닌다고 말하는 게 내 유일한 자랑인데. 안사도는 여전히 대기업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이미 사표를 냈다며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그렇게 월급을 받으며 정 씨에게서 일을 배웠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매일 앉아서 일을 했는데 양식업을 하며 많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매일 싱글벙글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작에 아버지 밑에서 배울 걸 그랬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정 씨도 최선을 다해 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양식업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일을 아주 빨리 배우는 아들을 보며 정 씨는 아들이 이 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아들과 함께 양식업을 조금 확장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맘쯤 불행한 사고가 정 씨네에게 닥쳤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정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쉴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 정구가 나가 직접 의자에 올라가 정구를 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 씨의 아내는 그날 바퀴가 달린 의자 위에 올랐습니다. 그냥 고정된 의자를 가져오는 게 안전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근처에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 정구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정구가 잘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답답한 마음에 무리하게 까치발을 들다 그만 의자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날 아내가 좋아하는 구운 치킨을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에 도착한 정 씨는 아내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곧장 119를 불렀습니다. 정 씨는 괜히 자기가 잘못 옮겼다가 아내의 몸이 더 안 좋아질 것을 생각해 119를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정 씨와 아들은 일을 하느라 바빠 정 씨 아내의 간호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몫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그게 자신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간파한 정 씨는 그냥 돌봐주라 하지 않고 월급처럼 돈을 주겠다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정 씨는 간병인을 쓸까도 생각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정 씨를 돌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지방에 있는 처제들에게 부탁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이다 꽤 높은 금액을 매달 주겠다는 정 씨의 말에 자기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때는 받는 돈이 있으니 며느리는 열심히 시어머니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다행히 이때 정 씨와 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며느리에게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 씨의 아내는 아직 걸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퇴원하고 싶다고 정 씨에게 말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 씨는 자기가 일을 나가면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돼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냥 합가해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좋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확실히 병원에서 간호할 때는 하루 종일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집에 같이 살게 되면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읽은 정 씨는 돈을 좀 더 줄 테니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월급만큼 돈을 준다는 말에 며느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아들 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포기한 듯 싶어 다행히 육아까지는 하지 않았기에 정 씨의 아내를 돌봐주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정 씨는 항상 며느리를 쉬게 하고 자기가 직접 아내를 돌봐줬으니 며느리는 정 씨의 제안을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열심히 정 씨 아내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정 씨의 아내도 재활을 게을리 하지 않아 어느덧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밥을 해먹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혼자 화장실에 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맘쯤 며느리는 이 생활이 지겨워진 듯 싶었습니다. 밥 세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도 집에서 집안일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 이 문제로 다투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잔소리에도 며느리는 점점 집안일을 게을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에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이맘쯤 어딜 자꾸 나가는지 나가서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듯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는 정 씨의 아내에게 차려주는 밥상에 찬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많은 찬을 차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달랑 김치에 김이랑 밥만 꺼내서 정 씨의 아내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드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 씨의 아내는 그래도 며느리 덕에 재활을 잘해서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도 아쉬운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점점 며느리는 밖을 나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님, 저 운동하러 갔다 올게요. 그래. 그렇게 운동을 하러 갔다 오겠다던 며느리는 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무언가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정 씨와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했고 화장실에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어디 갔어요? 아들은 집에 오자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오전에 나가서 이제는 정 씨와 아들보다도 늦게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면 항상 두 손에는 장을 한가득 들고 오면서 마트에 다녀온 척했지만 정 씨의 아내는 마트만 다녀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집안일이 왜 안 되어 있냐고 물으면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 케어하느라 그랬다는 핑계를 대며 부랴부랴 어지러운 것들만 일시적으로 치웠습니다. 이후 가끔 정 씨의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안사돈이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안사돈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안사돈은 그렇게 집에 들어와 정 씨의 아내와 자기 딸을 도와주는 건 없었고 그저 고생하는 딸을 안쓰러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을 둘이서 서곤거리는지 정 씨의 아내는 기분이 나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아직 가실 때 안 됐어?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지. 어느 날 사돈은 집에 정 씨의 아내가 없는 줄 알고 순간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아직 시어머니가 집에 있다며 그런 엄마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뒤에서는 무슨 말을 못할까 싶어 정 씨의 아내는 그런 말을 듣고도 한기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고생시키지 말라는 말을 웃으면서 정 씨의 아내에게 건네는데 정 씨의 아내는 직접 카메라를 하루 종일 달아서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안 하는지 보여주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 불행히도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정 씨와 아들의 양식업이 점점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의 경쟁자들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고 최첨단 장비를 이용했던 경쟁자들과는 달리 옛날 방식을 고수하던 정 씨와 아들은 결국 얼마 안 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을 때도 며느리에게 그전과 똑같은 돈을 건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폐업 결정을 빨리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지킬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양식업 일만 하느라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전 어떤 일을 하든 잘할 자신 있어요. 정 씨의 걱정과 달리 아들은 웃으면서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안심했지만 며느리는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럼 당장 수입은 어떻게? 당분간은 조금 아끼면서 살아야지. 나도 이제껏 생활했던 게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어떻게 아껴? 조금씩 조절하면 되잖아. 요새도 맨날 골프 다녀? 이제 우리 골프할 형편 아니니까 그거부터 그만둬. 골프채 몇 개는 이제 중고로 팔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생활 수준을 당분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며느리는 그러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강제적으로 생활 수준을 낮춰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씀씀이에 옛날부터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정 씨의 아들은 어느 순간 모아두었던 돈을 며느리 몰래 저금하기 시작해 사실 마음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 씨의 아들이 돈을 모았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이 사실을 자기의 아내가 절대 알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또 지금 사는 정씨 집의 가격을 알아봤는지 가격이 뛰어오른 정씨의 집을 팔고 시부모님과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정씨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그 말을 들은 정씨는 한창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정씨와 정씨의 아들을 원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씨는 양식업을 폐업하고 이제는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며느리는 졸지의 집에서 정씨와 아내까지 모셔야 했습니다. 정씨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어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대신해 아내를 도와줬습니다. 며느리는 사실상 집에서 이제는 아들 밥 차려주는 것과 집안일 일부만 하면 됐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 정씨는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에게 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불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맘쯤 아들은 나이가 좀 있었지만 대기업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회사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정씨는 쉬기만 하기 힘들어 청소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집에는 며느리와 정씨의 아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며느리는 정씨의 아내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자기만 밥을 얼른 먹고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루는 정씨의 아내가 몸이 안 좋아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처음 말했지만 며느리는 집에 먹을 게 없다며 라면 하나를 끓여주고 자기 엄마가 가져다준 김치만 3개를 꺼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정씨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씨의 아내는 아직까지도 재활을 도와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며느리 몰래 집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뒀습니다. 요 며칠 표정이 안 좋았던 아내가 걱정돼서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씨는 출근하기 전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퇴근해서 몰래 녹화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정씨는 녹화된 영상을 보고는 분노했습니다. 정씨의 아내는 이날 며느리에게 밥을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온 정씨의 아내를 보고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째려보더니 밥이나 축내지 말고 빈병이라도 주워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정씨의 아내에게 대놓고 함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자기와 아들이 들어올 때는 태도를 싹 바꾸는 며느리를 보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가 외출을 했을 때 정씨의 아내는 거실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며느리는 외출을 상당히 긴 시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정씨는 의아했습니다. 정씨는 이맘쯤 청소에서 번 돈 대부분을 며느리 용돈하고 생활비를 하라고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정씨는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왜 돈을 안 주냐고 정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씨는 깜빡한 척 다음 날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그날 밤 아들을 불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아들은 정씨가 느낀 분노 그대로 느꼈습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린 듯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는 아이를 낳기로 했었는데 결혼하고 갑자기 며느리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자기에게 재산 얘기만 하는 며느리에게 인해 질려버렸습니다. 정씨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집에서 자주 시간을 비운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하루는 정씨가 일을 빼서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이날은 출근하는 척하고 정씨는 며느리가 집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날도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복장을 보아하니 골프를 치러 가려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씨는 며느리의 골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골프를 다치고 나오는 그 순간 며느리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 차로 가지 않고 낯선 차에 탔습니다. 정 씨는 숨죽이며 그 차로 다가갔습니다. 설마 했지만 며느리는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같은 골프 동호회 사람인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까지 정 씨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려 다시 자기 차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간 듯 싶었습니다. 정 씨는 이번엔 며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는 가는 길에 아이들을 태우고 마중 나온 아내와 인사했습니다. 며느리의 외간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를 감시한 것은 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집에서 귀가 안 들리는 척 연기했습니다. 며느리는 통화를 자주 했는데 무슨 통화를 하는지 정 씨의 아내는 궁금했습니다. 정 씨의 아내가 귀가 먹은 척 연기를 하자 어느덧 며느리는 집에서까지 외간 남자랑 대담하게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그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정 씨와 아내는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들도 이미 며느리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어느 순간 셋이서 며느리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라도 주려는 듯 정 씨의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못한 게 대체 뭐가 있어요? 빈병 주워오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제 걸을 수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길 가다 보면 빈병 줍는 노인들 많잖아요. 어머님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네가 죽고 오지 그랬어? 네가 그렇다고 손주를 낳았어? 뭘 했어? 요새 나가느라 아주 바쁘지 않았어? 그건 그래도 이제껏 어머님 간병은 제가 도맡아서 했잖아요. 며느리는 내세울 것이 정 씨 아내의 재활을 도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너 고생한 거 생각해서 돈도 많이 준 건 잊었어? 너 그 돈 다 어쨌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이미 다 써버렸죠. 아버님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저도 어머님한테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제 어머님 잘 걷게 된 마당에 아버님이랑 나가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누구 집인데?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를 식충이의 거머리 취급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순진한 표정으로 잘도 말하는구나. 너가 했던 행동들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내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네?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고 봐라. 조만간 지옥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이후 며느리는 이런 정 씨의 말을 금세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셋은 집안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 연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무렵 정 씨는 며느리에게 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구해주겠다며 따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을 구할 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며칠간 다른 곳에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근처 숙소에서 며칠 머물겠다고 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따라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외간 남자랑 같이 있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들과 정 씨네는 세 명이서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아들과 정 씨가 돌아가며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며느리의 외간 남자는 철저하게 시간을 맞춰 집으로 귀가했지만 귀가 전에 며느리와 같이 숙소로 들어가는 것까지 사진으로 남긴 정 씨와 아들은 증거를 잡아서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씨의 아들은 며느리의 외간 남자 가족에게도 외도 사진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외간 남자는 바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양육권도 뺏겼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외간 남자는 며느리를 탓하며 며느리도 다시는 만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분했는지 자기랑 이혼만 하면 됐지 꼭 다른 가정까지 파탄시켜야 했냐며 정 씨와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이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안사돈이 정 씨의 아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 대기업 그만뒀네. 남자 잘못 만나서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만 하다가 팽당했네. 네가 잘했으면 자기 딸이 바람필 일도 없었을 거라며 딸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안사돈은 자기 딸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은 피켓을 들고 정 씨의 아들 회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한 여자 인생을 망쳤다며 정 씨의 아들을 당장 자르라는 얘기가 가득한 피켓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이 일로 회사 감사팀에게도 불려갔지만 정 씨 아들의 사연을 듣고 회사는 정 씨 아들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정 씨의 아내는 지방에 살던 여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정 씨의 여동생들은 정 씨의 아내와는 다르게 기가 세고 힘도 셌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여동생들에게 안사돈이었던 사람을 아들 회사 앞에 다시는 얼씬 못하게 혼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 씨의 여동생들은 그 먼 지방에서까지 올라와 안사돈을 힘으로 끌어내려 했고 안사돈이 저항하자 머리채를 잡으며 쫓아냈습니다. 정 씨와 아내가 그 모습을 함께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간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들은 부모님과 지냈고 정 씨와 아내, 아들은 그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다시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며느리와 사돈을 상대해야 했던 정 씨와 아내,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정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처럼 자기 딸이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딸을 보호해 주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